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질서있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안팎의 허정혜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허정혜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토지 수용 보상금이 너무 적어요. 잘못 보냈어요. 돌려주세요. 동성끼리의 성적 농담, 성희롱 인정될까요? 제3자의 녹취,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들여다보는 법률 인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법안은 뭔가요? 예, 오늘은 시행 20주년을 맞은 네.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네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매매 방지법이요. 성매매 방지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법적으로 좀 성매매가 어떻게 정의가 되고 또 위반 시에는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되는지부터 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시죠. 예, 성매매는 말 그대로 성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성을 매개로 금품 등 금전상의 이익을 주고받는 것인데요.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예, 주로 검찰 단계에서 벌금 처분을 하는 약식 기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법에서 벌금 상한을 3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처벌은 그 이하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통상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성매매 사범 처리의 실무입니다. 그렇군요. 주로 좀 벌금형 이하의 처벌이 나오는 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성매매 범죄에서 가중 처벌되는 상황도 좀 있나요? 예, 성을 파는 사람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매매, 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네.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흔히 저희가 아청법이라고 표현하지요. 예. 아청법은 제13조를 통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단순한 성매매의 경우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도 단순 성매매와 다르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아청법 말씀해 주셨는데 미성년자들의 성을 조금 더 아직은 좀 성숙하지 못해서 자기에 대한 성에 대한 판단을 좀 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의 성을 조금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그런 법인데요. 그렇다면 좀 궁금한 점이 흔히 우리 길거리에 좀 보는 전단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전단지나 명함 같은 것이 좀 막 뿌려져 있는데 성매매 홍보하는 행위도 성매매라고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전단지 저희 바닥에도 많이 예, 깔려 예, 있고 예.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명함 등을 뿌리는 것 또한 성매매 알선 그리고 매매 권유 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네. 성매매 알선으로 해당이 되고요. 네네. 성매매 알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성매매업소를 홍보 전단지나 명함 등을 대량으로 뿌렸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배너 등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 역시 이에 포함되고요. 성매매 처벌법은 성매매 알선에 관하여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미수범 처벌 규정은 구체적인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성매매 업소를 차린 그런 분들만 아니라 이러한 업소를 갖추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예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까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불특정 다수에게 어쨌든 알선하는 행위들, 약간 도박장 개살죄처럼 성매매를 하는 장소를 만든 사람도 좀 처벌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성매매 알선 범죄의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좀 하셨거든요, 변호사님께서. 실제로 징역 3년형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기도 하던데 이건 왜 이런 겁니까? 네, 우선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예. 성매매 알선뿐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를 네. 병합해가지고 함께 처벌받는 경우가 네네네. 있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성매매 처벌법 제19조 제2항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더 크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영업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경제적 수입원으로 삼아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매매 처벌법은 이와 같은 경우를 가중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실무에서 성매매 알선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각종 업소를 차려놓고 영업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어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률이 방금 전 말씀드린 제2항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성매매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성매매를 제공하는 뭐 여성이나 남성, 어떤 제공자나 그걸 구매하는 성을 구매하는 구매자보다도 사실 이런 성매매 장소를 만들고 그것을 자신의 수입원으로 뭔가 삼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포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주들이 사실은 조금 더 악독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범죄 행위를 어쨌든 만드는, 조장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알선 행위로 좀 처벌을 크게 하는데,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 글이 좀 쏟아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나라와는 좀 달리 성매매가 합법적인 나라들도 사실은 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철학적인 부분이고 뭐 법적인 부분도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매매가 합법인 곳에 가서 성매매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법은 이제 속인주의를 그렇죠.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받게 된다는 점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네. 그리고 성매매를 어떻게 규율하는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뉘는데요. 성매매를 완전히 금지해서 처벌하는 금지주의, 그리고 성매매 자체는 허용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규제주의, 그리고 성매매를 성매매를 금지하지 않는 관용주의로 크게 나뉩니다. 네. 금지주의 중에서도 다시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 처벌하는 주의와 성매매 당사자 일방만을 처벌하는 주의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지주의 및 성매매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얘기 들으니까 좀 되게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계속 나오는 논의가 공창제 주장도 있지만 공창제는 너무 멀다. 그 부분까지 가기는 좀 그런 거고, 방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금지주의이긴 한데 성매매 양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지 말고 일방, 한마디로 이제 매수자만 처벌을 하자. 제공자는 어쨌든 자신의 어떤 생계 유지를 위해서 뭐 자기의 자율적 선택권이 있으니까 매수자인 남성만을 처벌하자라는 주의들이 요즘 되게 좀 활기차게 좀 논의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안으로 좀 돌아가서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이한 좀 성매매 방지법, 변호사님 이 제정되기까지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논의들 때문에도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배경이 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성매매 방지법이 이제 제정되게 된 계기 자체가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그 자발적인 성매매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과거에는, 요즘은 그렇진 않은데 한 20년 전만 해도 강제로 성매매를 하는 네. 경우가 빈번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2000년 9월 19일에 성매매를 강요당하면서 감금되어 있던 5명의 여성들이 사망하는 군산 대명촌 대명동 집창촌 화재 참사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그 성매매 현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큰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수많은 정황 증거와 진술 등에 의해서 포주와 경찰, 관계 공무원들 간의 상납과 유착 관계가 발생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자 지역 여성 단체들을 주축으로 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관련 공무원과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청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법 제정 과정 역시 지지부진하다가 2002년 또다시 군산에서 비슷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 사건들을 계기로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사건에서 이제 숨진 여성들이 유족과 국가 상대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2004년 9월 2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좀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성매매에 이끌려서 갔다가 결국 거기에서 화재 사건으로 또 사망까지 하게 되는, 무슨 또 이렇게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좀 떠오르는 영화가 이제 나쁜 남자라는 영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채무를 갚지 못해서 여성을 인신매매를 하는, 혹은 아니면은 이제 그런 어떤 창녀촌에 보내는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되게 좀 악습처럼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조폭들이랑도 연계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들이 좀 어떻게 좀 개선이 됐을까요? 여성 단체들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됐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발적 성매매나 아니면 뭐 금지주의 중에서도 일방만을 처벌하자라는 논의가 약간 좀 더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흘러간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성매매 방지법 제정 이후에 전국 각지의 성매매 집창촌들이 문을 좀 닫았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군 생활을 미아리 텍사스, 지금 이제 뭐 좀 개발이 잘 됐죠. 기름 뉴타운으로 개발이 됐는데, 미아리 텍사스에서 좀 이렇게 관리하는 경찰서에서 했었는데, 지창촌들 문 닫았더니 변종 성매매로 엄청나게 이어졌었거든요, 변호사님. 네. 아직까지 이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돈이 되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이유가 뭐라고 좀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과거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과거에는 집장촌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인신매매라든지 예. 자발적인 성매매를 예, 하더라도 예, 예. 그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다만 이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예. 성매매도 더더욱 다각화하고 음. 전문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예, 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SNS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까지 현대형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눈치 보면서 업소를 찾아갈 필요도 없이 예.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으로 이제 찾아서 여성들을 선택을 하면은 예. 이제 주소지가 날라옵니다. 그 예. 주소로 가면은 성매매 여성도 그쪽에 그 주소에서 만나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오피스텔이나 빌라들이 네, 어떤 네. 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냥 일반 가정집을 비워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자, 이렇게 범죄의 근거지가 사이버 공간 그리고 신종 업소 등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단속이 더더욱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죄 자체는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나라도 성매매를 근절하지는 못했었는데요. 그렇죠. 예. 예, 여기에는 사회 경제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례로 그 신용평가사로 유명한 라이스 신용평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곳에서 이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성매매 업자들 관련 수입이 25% 하락하면 대한민국 전체 GDP가 1% 하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긴 하네요. 네. GDP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뭔가 이 음지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자금들, 이런 부분들 상당할 것 같은데, 꾸준한 좀 경찰의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는 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행법의 성매매 여성처벌 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 피켓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 여성을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했기 때문에 성매매 예. 피해 여성을 완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 예. 여성단체들의 주된 논리입니다. 예. 이분들 주장에 의하면 성매매 피해자라고 해도 강요된 성매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예. 자발적 성매매로 보고 성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여성단체들은 이제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구매자와 알선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매매 여성 처벌로는 성매매를 방지할 수도 근절할 수도 없다. 네. 성매매 알선자와 성구매자, 성매매 업소 건물주, 성매매 광고업자 관련 이런 업자들에 대한 처벌만으로도 성매매 방지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뭐 2000년, 3000년, 4000년 가장 오래된 뭐 직업군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 구매자와 알선자 분명한 건 알선자는 크게 좀 처벌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착복하는 구조가 엄청 심하니까요. 구매 남성에 대해서 좀 처벌을 하자라는 논의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공자인 이제 피해 여성으로 보는 거죠. 피해 여성은 좀 배제를 시키고 처벌하지 말자 이런 부분들인데 구매자가 없으면 제공자도 없어질 것이다라는 논리가 되게 지배적인 부분이거든요.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님은 좀 민감하고 좀 이런 좀 답변하시기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성단체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상당히 민감한 질문이긴 합니다. 예, 근데 예. 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예, 예. 말씀드리는 예, 거지만 예. 지금 한쪽의 주장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반대적인 좀 논거를 말씀을 같이 예, 드리자면 예. 과거와 달리 이제 이들 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예. 인신매매나 감금 등에 의해서 예. 강제적 성매매는 많이 근절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네. 예, 우리 헌법상 권리 중 하나인 평등권은 예. 같은 것을 갖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최근과 같이 이제 조건 만남 어플을 통한 자발적 성매매가 대다수인 현실에서 예. 성판매자를 무조건적 피해자로 보는 것은 상식을 넘어 헌법상 이런 평등권에도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급이 없으면 수요도 없다라는 말도 역시 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한쪽만 처벌하거나 규제하거나 해서는 좀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이제 성매매 방지법을 악용해서 자발적 성매매, 그 자발적 성판매자들이 이사를 다니면서 각 지역 보조금을 타먹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네. 법이 자발적 성판매자들까지 피해자로 보호해 준다라는 잘못된 오해가 생겨서 이제 이걸 모르시는 자세한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법 자체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정말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까지 2차적인 피해를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위와 같은 주장대로라면 당초에 이제 성매매 방지법의 입법 취지,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성매매에 끌려 들어간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입법 취지까지 잠탈되는 결과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사회적 인식이나 뭔가 국민적인 시각들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뭐 대법원이나 아니면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지만 혼인민자 가능죄 폐지라든지 간통죄 폐지라든지 그런 것과 연결되어서 성매매 관련된 부분들도 왜냐하면 해외에는 합법인 국가들도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뭔가 좀 열려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후로도 논의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또 변호사님도 이제 반대적인 입장에서 또 얘기해 주신 부분들도 있고 그런 또 사람들도 또 많다라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사실 민감한 주제인데 오늘 말씀 또 이렇게 다 좀 정리를 해서 해주셔서 허정희 변호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최근 좀 온라인을 통해서 성매매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좀 법적 제도적인 보완과 정비를 통해서 실질적인 성매매 근절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법률 인싸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지금 저희 아버지 예. 그 땅에 대해서 네. 지금 수용 결정 신청란 네.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보상금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보상금이 조금 적다는 부분이시겠죠? 네네. 네네네. 옆에서 허정혜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우선 사연 좀 더 들어보고요. 디테일하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허정희 네,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예.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셨던 거 보면은 네. 올해 4월에 재심 신청을 했다라고 작성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먼저 재심 신청을 하셨다는 것이 결국 재결 신청 청구를 하셨다라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맞으신지 먼저 확인 네, 좀 맞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보내주신 것만으로는 딱 네. 정확한 뭐 보상금이 얼마여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네네. 이게 실사 같은 것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네. 보상금 산정 실무 자체가 감정평가의 기준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네네.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던 거는 이제 상담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는 인근 토지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는데 차이가 좀 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네. 예,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 붙어 있는 땅이더라도 그리고 지목도 같더라도 경사도만 조금 달라도 평가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지목이 임야인지 대지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네.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시점이 언제였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개별 네네. 토지에 대해서 평가 요소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네.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당한 금액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예, 비용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좀 많이 나고 있는 게요. 네, 일단은 지금 제가 뭐 변호사님 얘기를 들었지만 그 기준이 그 수용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기준이 개별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를 파악하는지도 조금 궁금은 하고요. 물론 전적인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 신청한 거기가 저희가 받은 내용이 있어요. 다른 토지들도. 네, 근데 그거를 뭐 자꾸 개별 공시지가로만 제가 판단을 하지만 예, 그 비슷한 개별 공시 거의 20만 원대라고 똑같이 본다면 네네,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상담자님. 네, 20만 원이라는 똑같이 기준이라고 본다면 예. 저희는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좀 더 낮은 금액으로 측정이 돼 있고요. 네. 다른 곳은 보면 거의 한 3배, 한 6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측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매년 이런 재산세를 낼 때도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저희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랜 기간 재산세, 토지세를 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수용을 할 때는 예. 어쨌든 뭐 이거를 나라에서 뭐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도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땅의 공시지가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인정을 안 해줄 수는 없지 않나. 지금 그런 거죠. 개별 공시지가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21만 원하고 24만 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보상받은 게 금액이 얼마로 되는 건가요? 저희는
16만 7천 원. 16만 7천 원이요. 근데 24만 원 되는 저희 이제 근처에 있는 건 66만 원. 66만 원. 아. 네네. 변호사님 저도 네. 궁금한데 이게 사실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감정할 때 그런 부분에서 좀 지금 상담자님 말처럼 좀 부당하게도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협의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협의가 있었죠. 협의가 예. 좀 안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약간 어느 정도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해관계가 예. 공시지가에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음. 이런 얘기를 해도 모른다. 약간 이렇게 그냥 계속 더 그렇게 산정이 됐다 그냥 약간 이렇게 좀 나오다 보니까 좀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재결 신청이 된 상태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람 공고문이 온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의견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의견 네. 제시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소명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이 부분은 근데 지금 당장 저희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라라는 건 땅을 저희가 봐야 되고 어떤 상황을 그렇죠. 봐야 되고 이제 다른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표라든지 그리고 네. 얼마에 거기 협의가 되었는지 이런 걸 저희가 명확하게 봐야 저희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네. 지금 뭐 미리 사전에 보내주신 것만으로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어서 이 토지가 정말로 제가 이게 명확하게 문제가 있는 금액입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나중에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토지 보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님이 분명 계시거든요. 근처에도 그분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의견 제시 기간이 14일이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미 기간이 거의 다 종료가 되어가고 있는데 좀 하루빨리 좀 그 지역의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절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게 다 토지보상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토지보상법 31조에 따라서 열람공고와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14일 이내에 심리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심리하고 그리고 임의적이지만 하회를 또 할 수도 있어요. 하회를 이제 직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은 여기 중토위잖아요. 중앙토지위원회인데 보상위원회인데 여기서 또 재결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재결을 하면은 그때서라도 저희가 이의 신청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이 나오고 나서 90일 이내 하시거나 예, 이의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행정 소송을 하실 수 있는데 이의 신청을 하셔도 또 이제 결과가 마음에 원하시는 그런 보상의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돼서 다시 행정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심리도 그렇고 행정 소송도 그렇고 다 좀 비슷한 게 결국은 복수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그 해당 그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평균가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 전문가의 도력을 받아서 조금 감정평가 기관을 어디로 지정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감정평가 잘 받았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 지역에서 이렇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셨던 변호사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보셔서 해가지고 최대한 그 감정평가 금액을 잘 받으셔서 조율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그렇게 설명드리는 게 사실은 최선일 것 같아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이 이 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확실하게 좀 이거는 의견을 제시할 만한 그 사례다라고도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 개별 공시 지가는 말 그대로 이제 조금 세금이라든지 이런 그 다른 토지 보유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 좀 더 크고 아무래도 이런 보상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 금액이 조금 크게 좌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때요. 예. 수용에 대한 부분은 가산점이 있잖아요. 감정평가사들도 일반적인 이렇게 어떻게 집이 넘어가거나 이렇게 국가한테 잡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경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용일 때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으로 해서 그리고 그거를 산정하는 기준은
개별 공시지가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조금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그냥 변호사만 찾아야겠죠. 아니 그게 완전히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게 개별 공시지가 말고도 평가해야 되는 사안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감정 평가의 영역에 있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감정 평가의 기준 시발점이 공시지가 아닌가요? 공시지가도 분명 이제 하나의 요소로서는 작용하죠. 다만 이제 제가 그 땅에 안 가봐서, 그리고 제가 직접 그 감정평가 법인 그 분들이랑 가본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은 좀 이해 부탁드리고, 예, 관련된 거는 그 지역에서 이제 업무 하시는 분들 찾아가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도 뭐 맞는 말씀이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걱정해 주셨던 게 뭐 이의 신청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공탁금을 걸면 공사를 강제로 진행해서 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뭐 보상금을 전혀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두려움이 있으셨던 것도 같아요. 네네. 예, 다만 이제 토지 수용이라는 거는 이제 공익 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토지를 취득하는 절차인데, 그 과정에서 소유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이전되지만 토지 보상금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네. 예,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제로 이제 대법원 2006-61536 판결 같은 판례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금액에 받아들이지 않으셔서 뭐 수령을 하지 않고 이의를 유보한 다음에 수령하시거나 아니면 그 보상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택한 경우에는 이제 그 경우에도 이제 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시행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여전히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시라는 거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상담자님. 네네. 혹시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이게 말씀하십시오. 수용이 된 게 뭐 이제 도로공사에서 수용금을 주는, 보상금을 주는 형태인가요? 그 이제 지역에 이제 네. 도로건설공사 약간 정비 사업 건설공사요?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수용을 한 거거든요. 행정청이 도로건설공사예요? 그렇죠. 도로교통공사겠죠, 그렇죠? 그쪽이고. 건설교통. 네네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별 공시지가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사실은 시가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에게 과연 수용이 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방금 이제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쥐토이나 아니면 중토이 가서 이제 다투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구제 수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제 수단을 할 때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지금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저희가 좀 판단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이제 주변에 있는 변호사님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좀 이제 보여주시고 논의를 좀 해서 의견 표명도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 표명 기간을 지켜서 어쨌든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는 서면을 제출을 해서 다투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네네,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전화 상담은 좀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변호사님하고 이제 전화 끊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몇 마디 더 나눌 테니까요.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변호사님, 이게 지금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런 공익 관련된, 그러니까 수용 관련된 소송을 좀 뭐 많이 해봤지만 금액을 물론 항상 다투긴 합니다. 사실 수용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고 싶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뭔가 좀 원래 도로 보상금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수용을 할 때는 조금 당연히 도로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가, 왜냐면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거라든지 아니면 뭔가 개발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사업이면 사실 보상금을 좀 많이 줄 수 있지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수용해가지고 사실 못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도로로 쓰는 거니까 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정부기관에서도 도로로 편입시키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그렇게 또 많이 주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왜냐하면 나의 재산권이 침해를 당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국가가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뺏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예, 수용이 있는 곳에는 예, 예. 항상 그 엄청 많은 수의 사건들이 생긴다고 그렇죠. 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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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저희 주변 변호사님들도 예, 예. 굉장히 많은 그런 사건들을 하고 계시는데 예, 예. 사실 뭐 원만하게 딱 맞는 금액을 딱 이렇게 보상해주겠다라고 하는 제시하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현지를 직접 보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절차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네네. 분명히 이제 제가 그냥 다르게 생각하다면 옆에 있는 토지보다도 3분의 1 이상이 그쵸, 적다라는 그쵸, 건 그쵸. 뭔가 문제가 있어 있을 보이거든요. 수가, 예, 그쵸,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네. 거 지금도 보고 계시겠지만 네. 좀 주변에 이제 변호사님들 좀 찾아보시는 게 좀 조속히 저희 전문가의 의견 좀 조언을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도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상식적으로 3분의 1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이 토지가 진짜 대도 아니에요. 대면 더 좀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목이 되고 뭐 이런다면 조금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실제로 상담자님께서도 이제 일부 지금 한 토지만 피지만 나왔지만 예, 예. 또 다른 피지가 또 대가 있는 걸로 제가 네, 사전 네, 인터뷰를 네, 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확인하셔서 네, 네. 좀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감정평가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설 좀 감정평가도 좀 받아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사설 평가가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경우는 잘 없긴 네, 네.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잘못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이제 올릴 수 있는지는 분명히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하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 좀 다양한 방안들 좀 제시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서 잊지 않고 요거는 진짜 좀 시급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의견 제시 기간이 저희가 사전 면담 때 받은 자료에 비하면은 예, 예. 그 보면은 의견 제시 기간이 아직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빠르게 좀 변호사 찾으셔서 좀 진행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촉박한 사안이다 보니까 빨리 주변에 이제 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좀 조력을 받았으면 좋겠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전화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저에게는 은행 2곳에 각각 하나씩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급여 통장으로 사용하는 주거래 통장이고 다른 하나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계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하던 저는 은행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다소 황당하긴 했지만 전화를 끊고 부랴부랴 계좌를 확인을 해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주 사용하지 않던 제 계좌에 석 달 전 거액의 돈이 입금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면 잘 받지 않는 편이라 그동안 은행에서 취했던 연락을 받지 못해 지금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건데요. 그간 마음을 졸였을 주인분을 생각하니 제가 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은행에서 주인분의 계좌를 받아 돌려주려고 하는데 석 달 사이에 통장에 들어있던 돈으로 인해 벌써 이자가 쌓였더라고요. 이 경우 원래 주인에게 원금만 돌려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늘어난 이자까지 함께 돌려줘야 하는 걸까요? 차고송금 같은데 은행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이거는 아니면은 뭐 개인 뱅킹 개인 대 개인으로 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상담자님도 모르는 사이에 좀 거액의 돈이 입금이 됐고 시간이 꽤 흘려서 이자가 좀 쌓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자까지 진짜로 전부 돌려줘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또 그 이자에 대해서는 좀 정해진 이율이 있을까요? 네, 그 차고 성금의 경우와 예. 같이 이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네. 얻고 네. 그로 인해서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반환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민법은 그 반환 범위에 대해서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의, 악의는 이제 그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편 이자까지 반환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이율은 민법상 법정 이율에 따라 연 5%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 돈의 주인분과 다른 약정에 하지 않는 이상은 상담자님께서 원금과 함께 차고 송금을 안날로부터 돌려줄 때까지 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지금 선의 상황이니까 현존 반환일 것 같은데 네. 만약에 5%가 되면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은행 이자가 3% 4%면 그럼 자기가 돈을 더 메꿔서 돌려줘야 될까요? 이거는? 선의의 경우라면 그렇게 예. 하는데 악의의 경우라면은 예. 이제 저희가 실무상으로 저도 어제를 판례를 찾아보니까 예, 예. 실제 이자와 상관없이 법률 이자 5%를 청구를 하고 네. 그렇게 판결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이 경우에는 법정 이율로 가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좀 부당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상담자님께서 좀 의도치 않게 좀 3달 동안 연락을 받지 못해가지고 원래 주인한테 좀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손해배상까지 추가로 해줘야 될까요? 이 역시 이제 예. 민법에 정확하게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를 규정한 민법 748조 제2항은 예, 예. 이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동조 1항 그 선의의 수익자인 예, 예. 경우에는 이러한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담자님께서 손해배상에까지 그 책임까지 진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선의 악이라고 그러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네. 이렇게 판단하실 텐데 그런 건 아니고 선의는 알았느냐, 알 수 있었거냐, 아니면은 이제 악의 같은 경우는 선의가 이제 몰랐던 거죠. 그다음에 네. 이제 악의가 알았던 거죠. 그렇죠? 네. 예. 알았던 사람은 어쨌든 손해배상까지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 거고 몰랐던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까지 진다고는 좀 어렵다라고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만약에 상담자님께서 주인한테 돈을 안 돌려준다면 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생길까요? 우선 그 원래 돈의 주인이 당연히 그 상담자님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때라면 이제 그때부터는 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처음에 돌려달라고 한 시점부터는. 예,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그 이후까지는, 그러니까 돌려주는 날까지는 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네. 따라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함께 지급하셔야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 차고 송금된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반환 거부의 이유하고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반환 거부 행위가 횡령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에만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이 타인 통장을 이용한 각종 범죄가 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뭐 전자금융거래법도 있지만 만약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의 좀 범죄와 관련된 거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나 뭐 주식 리딩 범죄 이렇게 예. 대포 통장처럼 약간 일시적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이제 통장 명의인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특정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내가 잘못 보냈으니 이 계좌로 보내달라. 네. 또는 현금 인출을 해서 내가 사람을 보내거나 우리 아들을 보낼 테니 그 사람한테 돈을 좀 전달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때는 이걸 보이스피싱 운반책 같은 게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예. 절대 응하지 마시고 네. 해당 송금은행에 차고 송금 사실을 전달하고 네. 그리고 경찰에도 이제 범죄 관련 의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은행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좀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런 상황에서 송금을 좀 착오로 잘못 전송하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소송 말고도 착오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뭐 이번에 이제 새로 생긴 제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가 좀 해당 서비스 좀 지원되는지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2021년 7월부터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소송 없이 빠르게 차고 송금액의 회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서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반환된 차고 송금액만 해도 145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벌써 3년 됐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올해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만 제도가 상당히 잘 활용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올해 9월까지만 해도 145억에 이른다고 하는데 다만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의 경우에는 이거는 차고 송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고에서 잘못 보내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수는 없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규정해 놓은 보이스피싱의 이제 종류는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하는 보이스피싱 외에 이런 사기 피해 같은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셔야 이거를 좀 보상이라든지 이렇게 좀 피해 회복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보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자님께서 어쨌든 해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메일 상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좀 보실까요? 저는 이제 그만 퇴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직원 9명 정도의 작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왕꼰대 상사의 엉망진창 일처리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불쾌한 성적 농담으로 더 이상 견디기 힘듭니다. 상사는 애정과 친밀감의 표현이라며 성적 농담을 자주 하는데요. 제가 당황해하면 뭐가 재밌는지 깔깔거리며 웃기까지 합니다. 같은 남자끼리지만 선을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던 중 여직원들도 있는 사무실에서 저에게 너는 거기가 작을 것 같다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직원들은 물론이고 저 역시 너무 창피해서 뛰쳐나가고 싶은 정도였는데요. 다음날 상사에게 성적 농담을 그만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 상사는 사과는커녕 재미삼아 그런 건데 문제가 되냐? 특별히 성적 의도가 없었다. 업무 중 벌어진 일도 아닌데 문제가 되냐며 되려 저를 속 좁은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직장 상사도 남자고 저도 남자인데 직장 내 성희롱 성립이 될까요? 상사 말처럼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면 문제가 없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상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단도직입적으로 동성 간 성희롱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 관련 매뉴얼에도 명확하게 동성 간 성희롱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어디에도 성희롱 피해자를 성에 따라서 달리 표현하거나 이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담자가 직장 상사 형사고소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으로는 이제 고소가 불가능하겠지만 모욕으로 고소를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판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직장에서 성희롱을 좀 당했을 때 대처법 좀 알려주시죠. 예, 뭐 사내 고충 처리를 위한 프로세스가 있다면 이를 통해서 당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징계를 요구하실 수 있고요. 이런 피해 사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등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시다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직장 상사 말처럼 좀 약간 가해자가 성적 의도가 없다고 자꾸 우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정말 괜찮은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군요. 좀 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기 때문에 뭐 직장 상사분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주관적 의도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사실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든.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이 성적으로 좀 수치심을 들거나 성적 그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뭔가 직장 상사는 좀 업무도 아니고 그냥 사적인 농담인데 괜찮지 않냐고 좀 질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회사 끝나고 회식이 끝나고 그 퇴근하는 자리에서 이제 다른 직장 분들과 있는 앞에서 한 성희롱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퇴근하고 나서. 근데 이 사례를 비춰보면은 근무 시간에 회사 내에서 한 이 행위이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이 이제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역시 이것도 불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뭐 계약은 없지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이런 부분 많이 발생하는데 동성 간 성희롱도 처벌받을 수 있고 뭐 징계도 받을 수 있고 모욕죄로 형사고발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생생모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허정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보험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